저는 40대가 훌쩍 넘은 사연박스의 애청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리 사연 없는 인생은 없다지만 제 삶도 참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를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숨이 막혀왔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지옥에서 살아오던 저는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제 어린 시절 가족과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시곤 하셨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어느 순간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다. 너까지 것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팔자가 이래 될 리도 없는데 역시 가난한 여자를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네가 누구 돈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네, 다신 안 그럴게요. 제가 실수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화가 나시면 집안을 다 부숴놓는 아버지의 뒤처리를 하는 건 저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시집왔다는 이유로 어머니께도 폭력을 일삼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싶었지만 그 시절에 저는 아버지 기분만 나쁘게 하는 자신에 대해 좌절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좌절을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렸던 거죠. 당연히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감싸안고 대신 맞아주는 날도 흔했습니다. 그날도 방문 밖으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불똥이 튈까 조마조마하던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길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이 트지도 않는 이른 새벽, 어머니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놀라 일어나 보니 2살 어린 동생도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저와 동생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챙겨 나온 짐을 홀로 짊어진 채 말없이 걷는 어머니께 당시 8살이던 제가 물었네요. 엄마, 우리 도망가는 거지?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빠를 떠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무작정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 3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풍족하게 살고 계셨지만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하셨으니까요. 반면에 외조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농사일하며 사시다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도망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네요. 동이 트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지나가던 마을버스를 갈아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끝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아원이었네요. 어머니께서는 원장으로 보이는 흰머리가 지긋지긋한 여성에게 종이 쪼가리를 건넸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염려되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이라면 생기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단지 알고 계시듯이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어쩌다 연이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부디 갈 곳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여성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에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엄마,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엄마도 같이 살 거지?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나는 이 근처의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어, 얘들아. 이 공장에서 멀리 온다고 하니까 기숙사를 준다고 들어서 오긴 했지만 너희를 이렇게 두는 것이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단다. 당장 방을 구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을 바깥 사람 뒷바라지하고 살아온 자식 달린 애미를 써주는 것도 딱히 없고 딱 3달만 여기서 버텨라. 은희야, 준이야. 수중에 돈이 생기거든 너희를 제일 먼저 데려갈 거야. 나만 믿고
친구들과 잘 놀고 잘 살고 있어. 난 싫어. 엄마랑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무섭단 말이야. 나 다 괜찮으니까, 아빠가 때려도 괜찮으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자. 난 그냥 엄마랑 준이만 있으면 돼. 시퍼렇게 피멍이 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동생을 차례로 안아주었죠. 나도 너희가 눈에 밟혀 참고 살았건만 네 아비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니 내가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 은희야, 준이야, 내가 일 쉬는 날이 생길 때마다 꼭 너희를 찾을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나쁜 엄마를 원망해. 그렇게 시작된 고아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이 항상 고립되어 살았던 저를 다른 아이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들었고, 선생님들은 좀 엄했지만 저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무엇보다 저희에게 약속한 대로 어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난 지 3달이 흘렀을 때, 손꼽아 어머니와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저희를 두고 갑자기 어머니께서 사라지셨어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저와 동생은 하루 종일 달력만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못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원장님께 물어봐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답답할 뿐이란 대답만 들을 뿐이었어요. 1달, 2달, 3달이 지남에 따라 제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저희를 데려가기로 한 날에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원장님께서는 저희를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홀대하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움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저를 버린 어머니에게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찾는 척도 하지 않으셨으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 물론이었고, 연락이 닿는다 해도 지옥 같은 그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좌절 속에 시간만 흘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양부모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이미 9살이었고 원장님께서는 입양 소식을 전해주시며 저는 참 운이 좋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양부모가 저를 왜 입양하려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양부모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 부부로 최근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딸을 잃고 슬퍼하던 중 고아원에 방문한 친척을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네요. 너 완전 잘된 거다. 이 정도 컸으면 솔직히 나도 기대도 안 했건만 널 입양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다니 하늘이 널 도왔구나. 미국으로 가거라. 원장님, 미국으로 가면 저희 어머니는요? 준이도 같이 가는 거죠? 너만 입양하겠다는 뜻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어디냐. 널 버린 엄마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냐? 내가 이 시설의 원장으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니네 엄마처럼 도망가는 부모들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다 잊고 미국으로 가거라. 네 동생은 못 보내게 되었구나. 저는 싫다고 울고불고 생떼를 부렸지만 반강제로 동생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던 원장님의 말씀과 달리 제게는 2번째 마주한 지옥일 뿐이었죠. 처음부터 지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를 입양한, 저와 닮은 딸을 잃었다는 양부모는 꽤 부자였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같이 살게 된 처음 몇 달은 마치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저는 친딸이 될 수 없었어요. 양부모님께 들은 대로 그들의 친딸처럼 행동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흉내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또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양부모님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절 데리고 도망쳐줄 어머니도 없었어요. 낯선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는 상상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꾸역꾸역 버틸 수밖에 없었네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폭력적인 양부모를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가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일도 마다하며 일을 하며 살던 저는 운이 좋게 한인 식당의 직원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장이었던 남편과 처음 연이 닿았네요. 남편은 저보다 8살 연상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어 정착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학업을 마치고도 이 생활이 너무 좋았던 남편은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그는 제 사정을 알고도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에게 위로받는 느낌이 그저 좋았네요. 그렇게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고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따라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던 저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에 결혼 확신이 설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살게 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40대에 들어섰을 때 나이 50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이유였네요. 남편은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꽤 되니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떨어지기 싫었고 딱히 갈 곳도 없었기에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거주할 집은 시부모님께서 노후 자금을 털어 마련해 주셨어요. 애초에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도 한인 마을이었고 양부모님께서도 뿌리가 한인인 만큼 한국말이 유창하셨던 덕에 저는 약간의 노력 끝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하기만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출산을 하고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아이를 품게 된 제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집과 시댁의 거리가 가까웠던 탓에 꽤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먹을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횟수로 따지면 시댁에서 전 부쳐본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워낙 어린 나이부터 양부모님이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시기도 했고 한인 식당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요리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 마음에도 들었는지 트집 한 번 안 잡히고 무사히 식사를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배고프다고 졸리다고 울어대는 아들을 달래랴 시댁 집안일을 하느라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되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기에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던 남편도 제가 출산하자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정성 들여 식사를 준비해도 저는 밥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앉으려는 것이 보이자 시어머니께서 삿대질하며 호통을 치셨거든요. 얘 봐라. 네가 지금 어딜 앉으려는 거냐? 이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들은 나 아무리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어릴 때 니네 엄마랑 같이 살았다며 보고 배운 것도 없느냐? 제 기억 속의 친할머니는 어머니께 손찌검도 마다치 않으셨던 분이셨으니 저는 처음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나서서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이 현실에 대한 부조리함을 느끼게 되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영준이 키우느라 요즘 너무 바쁜 거 알잖아. 어머님께서도 계속 나만 시키시고. 나 진짜 집에 온 지 며칠 지났지만 아직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잠도 못 자. 우리 영준이 좀 클 때까지만 해도 애기도 같이 봐주고 집안일도 좀 해봐.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떠넘기는데? 나는 뭐 놀기만 하는 줄 알아?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 안 그래도 요즘 사업도 잘 안 돼서 짜증나구만. 우리 결혼 처음에는 오빠도 잘 도와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못한다는 거야? 나 진짜 영준이가 아직 잠도 제대로 안 자는 바람에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오빠는 한국에서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번에 육아 모임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그래. 내 돈으로 펑펑 놀러 다니더니 헛바람 들어서는. 그런데 나갈 시간 있으면 청소나 해. 내가 너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먹여 살려줬고 지금도 돈 벌어다 주는데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양심도 없지. 갈 곳 없는 여자 걷어줬더구만.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놀러 다녔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 육아 모임 한두 번 간 거 가지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집에서 애만 키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빠도 영준이 기저귀도 갈 줄 모르면서.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워.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넌 집에서 내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엄살이야? 그것도 못할 거면 네가 일을 나가든가. 능력도 없는 주제. 용기 내어 소리를 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 제가 욕심을 부린 것처럼 말해왔죠.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의견을 계속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남편과 시댁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댁의 괴롭힘은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시댁 청소를 시키질 않나.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 아들 힘들게 일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밥을 차리냐는 등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점점 제 스트레스도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다정다감한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집에서 홀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와 함께 찾아오셨거든요. 갓 기어다니기 시작한 영준이 때문에 집이 엉망인데 큰일 났다 싶었죠. 얘, 진짜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아유,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리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집안 꼴이 이래서는 일할 맛이 나겠냐? 집에서 남편 돈으로 놀고만 있는 게 청소 하나 못해서 어디 쓰겠냐? 어머님께서도 아기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준이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해서 온데간데 다 헤집어놔요. 제가 눈 뜬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또 제 탓하실 거잖아요. 애 보는 게 우선이지 낮잠도 안 자는데 청소할 틈이 어딨겠어요. 나 때는 애 둘 들쳐업고 다 했다. 너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다길래 생활력은 있을 거라고 믿고 집에 들인 거구만. 하는 꼬락서니 보니 내가 네 부모여도 버리고 갔을 거다. 그렇다고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냐? 보태는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그냥 저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사람 대접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점점 심해지시니까 저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얘 봐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왜? 이혼이라도 하려고? 네가 집 나가서 갈 데는 있어?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설치기는. 저 눈 똑바로 두고 덤벼드는 꼬락서니 좀 봐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거 아니라던 조상님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가 뭐가 그리 즐거운 듯이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새언니 울겠다. 새언니 고아라면서요? 우리 오빠가 어디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새언니랑 결혼한 거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 알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거 보니 저도 오빠가 이해가 가네요.
이래서 사람은 수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 봐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가씨 어머님, 영준이 봐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화가 잔뜩 난 두 사람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 말아야 라나 더 심한 모욕을 뱉었을 뿐이지만 말이에요. 저라고 안 지치는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혼자 남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혼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왔기에 또다시 혼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버텼죠. 아이도 어렸고요.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어머니께 버려진 제 과거를 생각하면 쉽게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영준이를 낳기 전부터 저를 괴롭혀왔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시작된 괴롭힘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도 서지 않았죠. 저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었지만 한국에 있을 남동생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잠깐 귀국했을 때 동생과 함께 살았던 고아원에 찾아갔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10년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가족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6개월 정도가 흘러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그날도 저는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실컷 요리해봐야 저는 먹지도 못할 그 음식들이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이라 애써 서름을 삼켜가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좀 하라고 보챌 뿐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분주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니 당연히 제 입에선 말이 좋게 나갈 리가 없었죠. 예, 이것 봐. 빨리빨리 좀 못하니? 어디서 늦장 부리고 있어? 네 남편 배고프단 말 안 들리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돕는 사람도 없는데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바쁜 건 보이지도 않으시죠? 영준이 없고 하느라 허리도 아픈데 아침부터 앉지도 못했어요. 참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았고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당연한 거야. 부모도 없는 애 거둬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반항이나 하기는. 너 그렇게 내 눈밖에 났다간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 어차피 제가 노력해도 눈에 차지도 않으실 건데 대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라고 시켜놓고 옆에서 방해만 하시니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저 이거 오늘 내로 다 못해요. 절반만 딱 할게요. 예, 너 어차피 부모도 없어서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 네 신우 줄 것도 있으니까 정성 들여 만들거라. 내 딸 예비 사돈 내 집에 챙겨줄 거니까 더 신경 써서 만들란 말이다. 아가씨는 뭐 하시고 제가 아가씨 음식까지 다 만들어요? 어차피 제가 만들면 같이 식사할 건데 뭘 따로 만들어요. 저 더 이상 못해요. 영준이라도 봐주시던가 아가씨한테 요리를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왜 저만 다 참고 살아야 해요? 그러게 내 아들 뺏어간 네가 잘못이지. 부모도 없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딜 들어와서는. 예, 그래도 내가 받아줬으면 식모짓이라도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빠락빠락 앵겨들어? 신우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줄 명절 음식까지 저보고 만들라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딱 절반만 완성하고는 신우 몫은 신우가 직접 하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아기를 달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쫓아와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라고요. 애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말 못 들었어요? 주제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와서는. 지금 여기가 언니 집인 줄 알아요? 적어도 시댁에 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빈둥빈둥 하는 걸 봐준대요? 머리가 뽑힐 것 같은 고통에 신우를 밀쳐버렸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린 듯하네요. 그때 하필이면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끼어드는 거 있죠? 야, 너 지금 내 동생 때린 거야? 너 제정신 아니지?
너 진짜 미쳤지?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진짜 죽고 싶어? 먼저 내 몸에 손댄 건 아가씨라고. 갑자기 들어와서 내 머리채 잡길래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고. 이게 진짜 누구 집에서 큰 소리야? 너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이래서 못 배운 여자는 진짜 너도 한 대 맞고 싶지? 죽도록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니네 다. 저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편도 없는 그 빌어먹을 집안에서 무슨 정신으로 버텼겠습니까? 그냥 갓돌 지난 작은 아이 보고 살아온 거죠. 다행히 그 명절 이후로 한동안 시댁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댁이 코빼기도 안 보이니 아주 속이 편했거든요. 저는 육아에 집중하며 한편으로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시댁살이에 조마조마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한탕하고 나니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금이 가버려서 이제는 영순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찾아 나서겠단 마음뿐이었네요. 무엇보다 여긴 한국이었고 식당 일을 오래 했던 게 제 경력을 살려 설거지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름 평화로웠던 제 일상을 깨뜨린 것은 시댁으로부터의 통보였습니다. 시누이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으니 시간 맞춰 나오라는 통보였죠. 왜 코빼기도 안 보이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시누이의 결혼 준비에 분주했던 겁니다. 저는 힘 빠진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고 그래도 신우가 자기 가정이 생기면 저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까 하는 나름의 희망을 품고 있었네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저를 끌고 백화점에 방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아들 돈 한 푼도 낭비하는 꼴 못 본다던 어머님께서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인가 싶었죠. 어머님, 여긴 대체 무슨 일이세요? 딱히 필요한 것도 없을 텐데. 동네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이잖아요. 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번에 내 딸 결혼하는 남자가 심지어 건물주란다. 한두 채가 아니라잖냐. 그런데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니? 아휴, 내가 석훈이 옆편에 잘못 만난 거 보고 내 딸도 결혼 잘못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맘 같아선 너 같은 거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싶다만 딱히 사돈네 할 말도 없고. 그러니 조용히 있도록 하거라. 건물주 사위를 들인다니 시어머니께서는 엄청 들뜨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비싼 옷과 가방을 받게 되었네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남들 앞에서 저를 얼마나 무시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채비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터질지는 꿈에도 상상 못한 채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 도착해서도 저는 신우 남편 될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예의상 머릿수만 채우러 나온 자리이지 굳이 말을 꺼내 욕을 들어먹을 필요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누가 오든 신경도 안 쓰였어요. 그쪽에서는 어머니 혼자 오신 듯 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은 채 바닥만 보고 어서 이 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남자와 그 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에게 불똥 튈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 쪽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사돈 며느님 되시는 분일까요? 참 고우신 분이네요. 우리 딸이 살아있으면 딱 저 또래일 건데. 네, 맞아요. 하지만 별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랑은 미국에서 만났는데 공부하라고 보내놓았지만 결혼을 해왔더군요. 그의 남자의 어머니께서 눈에 띄게 흠칫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요? 혹시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 질문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잘못될까 하는 마음에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입을 꾹 다문 저를 대신하여 시어머니께서 대신 대답하셨지만 말이에요. 예. 너 이름이 은희였지? 김은희. 사돈이 묻는데 입 꾹 다물고 예의도 없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오자 여자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 쪽도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라고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겹쳐 보이는 익숙한 얼굴에 애써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았다면 이 사람은 저를 버린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달라져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 동생이겠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니, 그것도 건물주라고 들었는데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란 사람은 제가 미국에 간 뒤에도 연락조차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마음을 알리 없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느냐? 세상에, 준이야, 이리 와봐라. 네 누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절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예의상 나온 거고 저 그쪽한테 볼 일 없어요. 은희야, 버렸다니 그럴 리 없다. 설마 그런 오해를 품고 살아온 거냐? 그럴 리 없다. 그날 내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널 데리러 가지 못한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라도 날 찾았어야지.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명하면 들어줄 줄 알아? 내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서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제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아는 척해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연락을 왜 안 했겠냐. 좋은 곳에 입양 보냈다는 거, 널 포기 못해서 미국까지 소식은 어떻게든 닿았지만 죽었다는 말만 돌아오더라. 난 믿지 않았다. 내 딸이 그렇게 갈 리 없다고 생각했구나. 고맙다, 은희야. 살아줘서 고맙다. 누나,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누나 가고 바로 입양 보내줬어. 그거 보육원에서 돈 받고 엄마랑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보낸 거라고. 나는 다행히 양부모님께서 사실을 알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엄마가 누나도 엄청나게 찾았어. 그런데 그쪽에서 죽었다고 소식을 안 알려준 것뿐이라고. 우리도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엄마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믿어줘. 두 사람의 말을 요약해보면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사고가 나 고아원에 오지 못했을 그 시기에 원에서 뒷돈을 받고 저와 동생을 차례차례 입양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한국으로 입양되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저는 너무 멀리 가버린 탓에 수소문에서 받게 된 소식도 죽었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미안하다. 내 딸이 이렇게 잘 컸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사돈이 잃어버려서 찾고 있던 자식이 내 며느리란 말인가요?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입을 떡 벌린 채 그럴 리 없다던 표정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잊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파악도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끼는 며느리가 안사돈 될 사람의 딸이었다니. 저도 참 믿기지가 않네요. 세상에, 얘 은희야, 말 좀 해봐봐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디? 우리가 은희 엄마 찾고 싶다는 거 도와줬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모녀가 이제라도 인연이 닿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TV에나 나올 법한 일을 내 눈앞에서 보다니 제가 다 감동이네요. 남편과 신우까지 나서서
제가 얼마나 자신네들의 집에서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한국에 정착하고 애를 낳으니까 이제 도망 못 간다고 생각했는지 구박한 기억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때 처음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요. 늦었지만 귀한 따님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안사돈, 아들 성공시킨 것뿐만 아니라 따님마저 이렇게 잘 자라주시니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 참 내 딸 같아서. 그렇지, 은희야. 이 시애미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지 사돈 앞에서 설명 좀 해보아라. 듣자 하니 저희 어머니 앞에서 계속 가식을 떨어제끼길래 저는 시댁에서 겪었던 수모들을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다고 무시당한 일, 남편의 만행, 그리고 신우의 폭행에 이어 최근에 명절에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믿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실을 밝히자 빠른 속도로 정색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제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엄마, 나 그렇게 살았어. 진짜 이 집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이제 엄마도 있으니까 이혼하려고. 뒤이어 저는 이혼 선언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댁에서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서류상 이혼이 안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평생 어머니 고생만 시키셨는데 이제라도 풍족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당신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을 그따구로 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앞에서 착한 척하더니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었네. 오해입니다, 안사돈.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은희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석훈이도 얼마나 사랑꾼인데요. 그 긴 세월을 은희만 보고 살아온 애가 석훈이에요. 열심히 변명하시는 시어머니가 무색할 만큼 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끌고 자리를 뜨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변명이 안 먹힌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하네요. 은희야,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내가 바쁘다고 자기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준 것 같아. 이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믿지, 은희야? 내가 자기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새언니, 거짓말이죠. 이렇게 가실 생각 없잖아요. 제가 문제라면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그날로 저는 영준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와 동생의 재산이 탐났는지 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제가 돌아설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털끝만치의 정도 없었어요. 영준이가 두 돌이 될 동안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 남자라면 말 다 했죠. 집에 돌아와 그 자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 나눈 저희 가족은 일단 법적 이혼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아들은 제가 데려올 계획이었네요.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이 끝나고 제 나이 40대 중반, 드디어 돌싱이 되었네요. 동생과 어머니는 꽤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구하게 된 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가족들과 더 이상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네요. 참 이게 뭐랄까. 제 진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들이 하나하나 잊혀지는 기분이었어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큼 감사할 일이 또 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한 방에 누워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다시 찾아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연히 동생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시댁에서는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만큼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꽤 많았으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이셨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와 저를 무시하고 폭력도 많이 쓰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 여러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한동안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미 떠난 사람을 향한 증오 같은 거 품고 있어 봐야 저만 고통스러울 뿐이잖아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폭력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자라날 제 아들 영준이와 저를 위해서라도 몸서리치는 증오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적 양부모님께서 저를 방치하다시피 하시는 바람에 저는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어머니께서는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나이 40이 넘어 준비하는 검정고시가 뭔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더 늦기 전에 해보라는 가족들의 격려에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중학교 과정조차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꽤 곤란했지만 그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공부 따위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무탈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죠.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 나름 가방끈이 너무 짧았던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막상 자신감이 붙으니 별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머니가 맡아주실 때는 제 취미생활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생활이었네요. 저는 요즘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영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벌써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네요. 제 최대 관심사가 자식 교육인데 얼마나 영특한지 잘 따라주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평생 놀고 있을 생각은 없기에 요즘에는 간단한 복지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